네, 화요일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법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출연하시는 변호사 두 분의 성을 따서 신장개업 이렇게 코너 제목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장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출연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수요일 김장 타임을 마무리하시고 화요일 신장 개업에 만나게 된 분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김장타임에서 신장 기업으로 온 장진영입니다. 네, 좀 말하고도 참 민망하네요. 이름이 조금 그래요. 뭐 원초적이네요. 뭐 네. 좋네요. 뭐.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 네. 예, 예. 화요일에 오시니까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파트너도 바뀌셨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김수민 변호사가 이렇게 김수민 평론가가 네.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눈앞에 아른아른. 근데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뭐 더 잘생기셔가지고 네. 아이고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예. 네. 신장식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오늘 신유진 변호사가 원래는 나오기로 했는데 네. 강원도에서 재판이 있다면서 아. 강원도로 가셨어요. 잘 나가는 이분께서. 분이네요, 아주. 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신씨성을 가진 또 한 분의 변호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대타 전문 신장식입니다. 이전에 삼변시대래 이전에 대담에서도 대담. 대타로 시작해서 네. 고정에 이르렀던 맞아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신시선 가졌다고 대타했다 그러면 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다른 그 방송에서도 네. 양신장 코너라고 있는데 있죠. 네.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동안 못 나오는 동안에 네. 제 대타로 신유진 변호사님이 쭉 하셨어요. 서로 서로. 성덕을 좀 보시는군요. 예, 대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장개업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신장을 맡고 장 변호사님이 개업을 맡으시는가 보다. 네, 저희 섭외 기준이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장재현 변호사님도 혹시 나중에 이제 그 변론 같은 거 있으실 때 네. 급하게 빠질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미리 그러면 또 장씨 변호사를 급하게 네, 섭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 중에서 좀 먼저 미리 찾아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리스트를 그럴 일은 없을 주셔도- 겁니다. 예, 저는 악착같이 나오겠습니다. 개업발을 올려야죠, 개업발. 네, 저희야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두 분 손을 한번 또 흔들어 주시면 예. 저쪽으로 네, 흔들면 화면에.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달면서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자 KBS가 오늘 조세 보니까 KBS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사의 오보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까,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명예훼손의 책임일 텐데요. 그럼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네. 일단은 뭐 KBS의 남자 직원이다. 그랬으니까 KBS라는 회사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KBS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 네. 이제 집합적인 그러네요. 네. 집합적인 명칭인데 그 해당하는 분들의 명예 이제 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법적인 조치를 한다 그러면 네. 명예훼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정당화 사유가 있느냐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될 텐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얼만큼 취재를 충실하게 했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할 만한 오보인데 네네. 오보를 낼 만한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면 정당화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조선일보한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봐야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네. 그럼 취재 과정에서 좀 허술하게 했는데 좀 그 기사를 이렇게 썼으면 그- 충분히 그 죄를 물을 수 정당화가 안 있는 되는 거죠. 충분히 네, 그럼 물을 책임을 수 져야죠. 있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도 마찬가지 의견. 뭐 똑같은 네. 법리가 뻔한 다를 수 법리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사실은. 예, 네. 이번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이 있었죠. 비단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또 어떤 과오들도 있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에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한 16개 법안이 이미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근데 대부분 네. 하도급법이라든지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네네. 악의적인 행태를 어떻게 제재할 거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언론사가 네.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즉각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실은 이게 이제 언론 같은 경우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당화할 수 있는 확인 취재도 하고 이런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좀 넓게 인정되고 있거든요. 네, 네. 즉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언론의 자유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자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렇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악의적인 보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내기까지는 기준이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계 쪽에서도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라도 오버 체크를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언론에서 스스로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사에 한번 뭔가 소위 말하는 당해보신 분들은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사의 어떤 보도 이런 게 굉장히 책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을 몇 차례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이겨봤습니다. 그렇어요. 네. 근데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기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하고 그런데 굉장히 명백한 사안인데도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보도 하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그렇죠.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보도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이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숙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속보 경쟁, 단독 기사 경쟁 막 이런 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게이트키핑 같은 게 좀 가볍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지금 최강욱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수사 이외의 수사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어떤 회사가 문을 닫게 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습기 피해 사건처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더구나 언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것과 상충관계에 있는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법은 더더욱 도입되는 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사건 설명을 잠시 드리면 구하라 씨의 생모 사례처럼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 헤어져 살던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 1억 원 가량을 받아간 사건인데요. 일단 궁금한 거는 이혼을 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었어도 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상속인 이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법적 상속인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자격은 민법상 상속인 자격이 유지가 되고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사유는 법에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사유가 아니면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살인을 하거나 상속인들을 살인하거나 또는 상해치사 또는 뭐 유언 또는 유언을 철회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변조하거나 하는 등의 한 5가지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 사례가 아니면 상속인 자격은 기본적으로는 유지가 되죠. 그럼 뭐 이혼을 하고 누가 키웠던 상관없이 그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반반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상속은 어쨌든 배우자가 1.5, 그다음에 나머지 직계 비속들,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1의 비율로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하면은 어머니는 1.5, 나머지는 1의 비율로 이렇게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그 소방관 그 여성이
자녀가 없이 이제 돌아가셨죠. 네네. 네. 네네. 자녀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아마 왜냐하면 자식에게.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부모한테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게 없이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기 네, 네. 때문에 부모가 이제 상속권이 생기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핏줄은 이 법은 우리나라 상속법은 핏줄을 굉장히 강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5가지 상속 결격 사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1958년의 민법에 네. 이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58년. 네.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한 70년 됐나요? 네. 지금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유기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상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네. 그때도 이제 불효 자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자식이 부모를 뭐 해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속 결격 사유로 넣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법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지금은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애를 서로 안 키운다고 싸워요. 이혼 소송을 하면. 근데 이런 세태가 바뀐 지가 오래가 됐는데 네, 그 네. 세태가 법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은 거죠. 지금 이 생모의 경우는 본인은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전 남편이 접촉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마디로 딸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아무 왕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그냥 상속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그렇죠. 뭐 네. 명시적으로 아까 장 변호사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5가지 사유인데요. 네. 5가지의 결격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뭐 상속자로서의 더 권리를 이상. 다 가질 네. 수 있는데 사실 그 뭐 전북판 구하라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9세 때 구하라 네, 씨가 네. 9살 때 어머니가 뭐 집을 나가셨고 네. 20년간 교류도 없었고 2006년에는 친권 포기까지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속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되고요. 또 네. 실은 뭐 천안함 사건이나 또는 네네. 세월호 사건 때도 전혀 교류가 없고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등장하는. 나타나서 네. 각종 보험 청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역주행 사고로 사망하신 사건도 역주행 사고로 네네. 그 사망한 그 여성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난 부모가 경우. 나타나셔가지고 네. 그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네. 있어서 정말 이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네요. 납득하기 어려운 법 사안들이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실은 이게 민법이 기본법이기도 하고 또 네. 다른 또 복잡한 사안들이 벌어져요. 이제 법에 그 개정안이 법에 이게 올라왔던 거 10만 명이 청원해서 올라왔던 걸 보면 네. 상속 결격 사유를 현저하게 부양 의무를 해태한 사람들은 상속 네. 결격 사유로 넣자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문구가 많습니다. 애매한 현저하게 문구.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 뭐가 현저한 건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예,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듣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신장개업 법률사무소 신장식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하라 씨 관련해서 그 법안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그 회기 만료로 폐기된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신장식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던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구하라법이 어떤 내용이었고 왜 폐기가 됐는지. 네. 구하라법은 아까 말씀드린 상속 결격 사유 굉장히 엄격하게 1958년에 만들어졌던 5개의 상속 결격 사유 이외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묘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에 네. 대해서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저히 해태한 사람은 상속권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현저히 해태했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애매하다.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계상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부양 의무를 많이 그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 그 분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도 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이 상대적으로 부양 의무를 많이 이행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건 뭐 판례가 쌓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20대 국회에서도 근데 이게 다뤄진 게 4월 달이나 돼서 좀 늦게 다뤄졌어요. 늦게 다뤄졌고 네.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비슷한 취지의 법이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깊이 있는 토론은 안 되고 발의만 되고 토론 없이 자동 폐기, 토론 없이 자동 폐기됐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구하라 사건 같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때 뭐 이제 법을 얼른 만들어갖고 또 올려놔요. 하다가 네. 흐지부지해지고 뭐 네, 이런 게 네. 이제 반복되는 건데 저는 정말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구하라법이 통과를 꼭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네. 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번에 폐기된 구하라법의 내용은 현저하게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근데 이것은 지금 이미 규정돼 있는 5개 결격 사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그래 그럼 나는 현저하게 해퇴했구나라고 해서 순순히 승복할 상속인들이 별로 없을 없겠죠. 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기간을 정한다든지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한다든지 아니면 상속 그렇게 이제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평소에 되면 뭐 미리 이 사람은 내 상속인에서 제외해 달라라는 네, 네. 사전 절차를 하나 좀 둘 수 네.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좀 보완책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린 문구 하나만 띡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 봐요. 아주 현실적으로 두 분이 만약에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이 법을 어떻게 좀 바꾸시겠어요? 그 신 변호사님 그 마음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9811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제 실종 선고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기간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 나간 지 5년 이후에는 뭐 상속 연락이 권한을- 끊어지고 그러면 네네. 상속권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이를테면 예를 들면 그런 것. 그다음에 상속권을 상실케 해달라라는 네네. 청구를 미리 할 수 있는 미리. 예, 그런 시스템 네네. 그런 제도를 저는 부가적으로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또는 뭐 부양 의무를 뭐 몇 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서 네. 사실은 이제 부양 의무 이게 이혼을 하거나 네네. 갈라져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양육비는 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경우 예. 있죠. 네. 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법원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네네. 처벌이 아니라 강하게 이렇게 판결을 세게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양육비 채무가 몇 년 이상 뭐 음. 제대로 이행하지 이행이 되지 않을 않았다든지 그것도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네. 진짜 깊이 있는 토론을 사회적 논의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논의부터 제대로 21대 국회에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입법안 하나 냈다고 해서 입법 성과로 나는 이런 입법안을 냈어요라고 네, 입법 네. 성과 챙기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네. 안 되는 문제다. 이거는.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논의는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지 이렇게 이제 뭐 전북에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그 사건을 예단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개개인들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그렇죠. 테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김광석 씨 네네. 부인 서혜선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을 한번 볼게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부산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하기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렵죠. 네. 이런 질문 참 이거- 죄송하지만, 네. 이거 참 구속영장. 실제로 영장이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우발적 범행이었냐 계획적 범행이었냐가 네. 지금 현재 본인 이 쟁점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전에
그 2018년에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청 산하 사업소 용역 노동자들 회식하는 사진이 한번 쭉 돌았잖아요. 네네. 젊은 여성 근로자들만 옆에 쭉 앉히게 했다든지 또는 이번 그 사퇴 이유가 됐던 컴퓨터 그 사건에서는 컴퓨터 가르쳐 달라고 와서 네.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네. 강하게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계속 지속했단 말이죠. 왜 불렀을까 그 시간에 이런 걸 보자면 네. 단순히 이게 뭐 딴 일 있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죄질은 굉장히 중해 보입니다. 뭐 중해 그런 보인다. 측면에서 보자면 발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변호사님은 이제 어떻게?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그다음에 그런 거죠. 범행의 근데 중대성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네네. 범행의 중대성도 있고, 근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여전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고의성이에요. 아, 네네. 우발적 범행이었다. 본인이 오늘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발적 그렇게 범행이었다. 얘기했죠. 네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영장 발부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네. 이건 우발적인 사고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회유 또는 협박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증거 조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을 들어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오거돈 그 전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전에 사실상 이제 피해자 측과 여러 가지 뭐 얘기는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피해자가 그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이라고 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당시 피해자 뭔가 얘기를 할 적에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이전에 그 피해자가 이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입장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네네네. 했잖아요. 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네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피해자가 기존에 보였던 태도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단호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오거돈 전 시장이 이러저러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장을 쉽게 바꾼다거나 오히려 긁어부스럼 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여요. 근데 물론 그렇게 피해자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어떤 그 증거인멸의 시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네. 이 오거돈 변호를 법무부인 부산이 한다라고 저는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네. 그 뭐 합의서인가 뭐 그걸 공증한 곳이 법무법인 부산 네네.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거에 굉장히 또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너무 그래서-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음모론인가요? 아니요. 이게 왜 아닙니까? 음모론입니까? 네네.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합의 시도 또는 회유 이런 것을 피고인이 직접 못한단 말이에요. 변호인이 나서서 그렇겠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변호인이 양쪽에 다 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저는 뭐 상당히 우려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경찰 같은 경우 오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법정형이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만큼 어쨌든 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업무상이. 네. 예, 그래서 뭐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오거돈 시장이 했던 행위 그 자체로 그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봐서도 네. 그 발부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 근데 발부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발부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니까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신장 개업이었고요. 지금까지 장재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